네. 그래도 먼 길 또 떠난다고 하니 사실 떠난다는 측면보다는 제가 공부하고 체험하고 뭔가를 더 깊숙이 천착해서 고민해 보려고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계획을 할까,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과제였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제 계획을 오늘 어떻게 보면 처음 발표하는 자리인데 이곳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복장이 지구촌장 같은가요? 네, 지구촌장 컨셉은 도대체 뭘까? 굉장히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지가 아직도 고민 중인데, 그거는 오늘 강연을 마치고 여러분들께서 좀 조언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계획이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첨언해 주시거나 혹은 조언 주시거나 뭔가 이 여행을 좀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지혜를 좀 더 빌려 주시면, 이것이 단순히 이동학 개인의 여행이 아니고 좀 더 이 사회에 좀 보탬이 되고 공익적 성격을 좀 더 가미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 사회가 한 뼘이라도 이동학에 의해서 혹은 같이 참여한 사람들에 의해서 좀 더 유의미한 결과물을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조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지구촌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오래된 꿈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꿈인데, 제가 제 방에 아마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세계 지도가 걸려 있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세계 지도 걸려 있고, 그거를 몇 년 동안 제가 바라보면서 여기를 언제 내가 내 발로 밟아보지? 언제 내 발로 밟아보지? 이런 생각을 계속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한번 태어났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더 많은 걸 먹어보고, 더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19살 때예요, 제가. 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 내가 태어났으니까 하나라도 더 경험해보고 죽자. 단순하게 그런 생각이었죠. 근데 시간을 제가 살아보면서 거기에 의미가 좀 더 붙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의 삶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치가라는 삶을 살기로 결정을 했고, 어쩌면 꼭 선출직 정치인이 되지 않더라도 생활 속에서의 정치, 그러니까 사람들의 갈등에 개입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큰 이제 과제였고 도전의 그 숙제였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결합시켜 볼까 하다가 나름대로 지구촌장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UN 사무총장이 제가 죽었다 깨나도 될 수 없겠죠? UN 사무총장은 될 수 없지만 UN 사무총장의 마음으로 지구촌을 한 바퀴 걸어보자. 그래서 실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부분을 내 눈으로 직접 지켜보고, 거기에서 무언가 도울 수 있는 게 없을까? 같이 뭔가 변화를 추동해 볼 수 있는 건 없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으로 제 인생 100년 중에 2년을 한번 투자해 보자, 이런 생각에서 이런 기획을 하게 됐고, 지구촌장 하면 제가 그냥 스스로 지구촌장 하면 좀 이상하니까 어머니가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저희 어머니께서 지구촌장 임명장을 엄마의 이름으로 수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전쯤에. 그래서 엄마로부터 임명장을 받았고, 그 행사에 참여한 사람은 4명이에요. 임명장을 받는 수여식에 참여한 사람 4명. 한 명은 8살짜리 제 조카가 사회를 봤어요. 네. 사회를 보고 축사까지 해줬어요. 네. 나중에 이제 그 영상도 있을 텐데,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의미 있게 나름대로는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일정이고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구마을 르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지구촌장 이동하기 지구마을 르포.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계획의 마지막은 미래로 가는 길을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는 누군가가 이제 어쨌든 미래로 가는 길에 전부 다 서 있는 건데, 그 미래를 단순히 오는 미래를 맞아들일 거냐, 혹은 우리가 직접 나서서 그 미래를 개척할 거냐, 이 두 가지 관점 속에서 저는 개척한다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가들도 해야 되고 이 사회를 위해 뭔가 변화를 꾀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변화를 추동해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미래도 분명히 우리가 만들고 싶어 하는 대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고 이번 여행을 기획을 했습니다. 이건 목차인데요. 9가지의 상황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쭉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개요인데,
프로젝트명은 지구촌장 이동학의 지구마을 르포, 미래로 가는 길 보고서 작성, 그리고 이동수단은 뭐 항공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숙박, 이제 전 돈이 많지 않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많은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해도 길 위에서 잘 생각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 시간을 이겨내 볼 생각이고, 에어비앤비나 게스트하우스 혹은 카우치 서핑 등을 통해서 좀 이렇게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모색해 보면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홍보는 SNS와 주로 언론사, 이 기고를 통해서 이 여행을 계속해서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요. 예산은 나름대로 뽑아 놓은 게 있는데 여기엔 뭐 좀 남사스러워서 적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재원은 뭐 후원인 및 후원사 모집을 한다. 그래서 이동학 혼자만의 여행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향후 계획은 이제 보고서를 배포하고 그다음에 출판, 강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보고 왔던, 그리고 그거를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 좀 이제 여론 형성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좀 구해보고자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 조선시대 후기에, 아니 고려시대 후기죠. 이게 정도전 할아버지가 저희 외가 쪽 할아버지예요. 이게 타고 올라가면. 근데 정도전이 16살 땐가 이색으로부터, 이색이 정도전 스승이거든요. 이 스승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요. 책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체험하는 방법이 있다. 너는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의 생활을 직접 보고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너가 한번 스스로 직접 보고 공부를 해보거라. 이 얘기를 듣고 한반도 전역을 돌아요. 충청도를 가고 전라도를 가고 경상도를 가고 쭉 해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한 바퀴를 돌고 올라와요. 근데 그때 정도전이 아주 구슬프게 누군가가 아낙네가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의 음성이 계속 귓가에 남아서 나중에 만든 정책이 이 땅을 n분의 1로 다시 쪼개는 그런 조선을 만들면서 그 개혁 정책을 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탈 당하는 거죠. 지금도 뭐 어떻게 보면 임대료가 비싸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결국 지대를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는 그런 세력, 기득권 세력이 있는 거고, 거기에 계속해서 당하는 세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 정도전이 이 여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여실히 눈으로 봐요. 그래서 그걸 가슴에 딱 심어놓고 돌아와서 그런 정책을 고안해내죠. 근데 그런 심정으로 저도 한번 돌아보려고 해요. 저는 뭐 이 정도 수준까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함께 도와주시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졌어요. 나는 왜 가려고 하는가? 우리 사회에서 정치인들이나 혹은 교수님들께서 토론회에 주로 나와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언론지상에도 많이 나오죠. OECD 평균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이 정도 가야 됩니다. 네. 그거 맞는 얘기죠. 네. 근데 실제 맞는 얘기일까? 궁금했어요. 그리고 실제 그 수준이 정말로 맞는 것이라면 그 수준까지 가기 위한 각 국가들의 그 이면에 있는 노력들, 혹은 양보했던 사례나 혹은 감당해야 됐던, 어느 누군가들이 감당해야 됐던 내용, 이런 것들은 없었을까? 근데 사실 그 부분이 좀 빠져 있는 상태로 지표만 제시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한번 인터뷰를 통해서 혹은 제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한번 조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야, 그거 보고서 다 나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또 아까 정도전 얘기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네. 저는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고 내 눈으로 보고 싶은 거죠, 실제로. 그래서 그 OECD국의 이제 선진국들의 사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이라고 해서 뭐 여전히 이제 그 우리나라가 과거에 겪었던 그런 갈등과 아니면 이 발전 시국을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가 봐서 그것이 무조건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소개되거나 우리나라에 적용되거나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뭔가가 조율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의 시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치인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민의 영역에서 정치 참여를 굉장히 극렬하게 했었던 청년 정치가로서 이런 부분을 저의 시각을 담아서 한번 대안을 제시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게 저의 이제 왜 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이 국민 외교관 1호라는 거는 아무도 국민 외교관이라는 칭호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국민 외교라는 개념이 이번에 새 정부에서 국정기획 100대 과제 거기에 이제 90 몇 번째 들어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위로는 막혀 있고 삼면이 바다고 섬나라이기 때문에 외교가 너무나 중요한 나라다. 그래서 5천만 전 국민이 외교관이라는 느낌으로 해외를 나가서 그런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너무나 힘겨워지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 외교라는 말이 등장을 했는데 공공 외교의 강화나 아니면 국제 기여의 강화 그리고 국민 외교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이 외교 차원에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저는 국민 외교관 1호로서 국민 외교 보고서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게 국책 사업이면 좋겠지만 저는 그냥 민간 사업으로 갑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 맞닥뜨리고 있는 지구촌에 어떤 위기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아나 혹이 그 시리아 사태에서 봤던 뭐 난민 사태나 그 다음에 실제 식수가 없어서 3초에 한 명씩 아동들이 사망한다. 이러한 현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행복한 축에 속한 거죠. 물 아무리 틀고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 근데 불과 그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결국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들어서게 될 것이고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존하는 인류가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번에. 그리고 이제 외교가 매우 중요한데 국제 위상은 또 어떠한지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한국을 알리고 세계인들과의 소통을 하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태권도를 10살부터 했잖아요. 뭐 지금은 이제 아저씨가 돼갖고 발이 한 90도도 안 올라가요. 그래도 이제 지도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도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갖고 네. 전 세계를 돌면서 태권도복을 하나 챙겨와서 태권도 저의 나름대로 이제 저도 꽤 오랫동안 태권도를 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그 나라에 태권도를 함께 또 수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나라 사람들과 얘기도 하고 하면서 한국을 좀 알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SDGs라고 하는 것은 보통 MDGs인가 그 밀레니엄 해갖고 그 새천년 개발 목표 해갖고 2000년도에 이게 나왔던 개념인데 2015년도에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해서 유엔에서 다시 이 각 국가 정상들이 모여서 협의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결국 이런 내용이에요. ODA, 인권, 식량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 지구적 차원에서 유엔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부분은 SDGs 한국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SDGs 어떻게 보면 친선 대사? 네, 하여튼 그런 이제 칭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각 국가에 갈 때 요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추천서 이걸 가지고 그 사람들과 좀 대화를 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외교 보고서를 한번 만드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다준다 연구소를 2012년에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된 거죠. 4, 5년 정도 된 건데 그 다준다 연구소 이름을 정할 때 굉장히 이제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줄임말이잖아요.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다른 연구소.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는 현재의 갈등에 개입해서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생각도 있지만 또 하나의 기능은 미래에 예측되는 갈등, 그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정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다준다 연구소를 만들 때부터 제가 그런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첫 번째 키워드로 잡았던 것도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못하는 사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천착해서 보다 보니까 이 문제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각하고 특히나 일본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화 사회는 7%의 인구가 노인 인구에 들어가면 7%의 인구가 노인 인구에 들어가면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고령 사회는 14% 들어간 고령 사회 그 다음에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가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14%가 올해 달성 아마 4월달 기준으로 13.8%니까 올해 달성 이미 됐거나 아니면 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굉장히 빠르게 진입을 하고 있는 거죠. 일본은 36년이 걸렸어요. 7%에서 20% 도달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7%에서 20%까지 도달하는데 일본보다 10년 앞당긴 26년이 걸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해일이 몰려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국정기획 과제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따로 만들고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100조의 돈을 썼다고 하는데 그것이 실제적인 효과가 있었느냐라고 볼 때 그게 다 사람들이 물음표를 찍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문제가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 해결했는가? 이걸 보면 저는 또 의문이 좀 들어요.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잖아요. 1.4에서 5에서 몇 가지 올렸다고 하는데, 실제 그게 그러니까 이민자들을 받고 그 이민자들이 아이들을 낳고 그 다음에 그 미혼모 지원하고 아동수당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에 인구는 이거 제로섬 게임 아니에요? 제로섬 게임? 어딘가에서 이쪽으로 결국 우리나라도 이민정책 얘기가 대안으로 나오듯이 사실상 그건 실제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어딘가가 또 빌 테니까. 이거를 지역에다가 적용시켜 보면 결국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역의 사람을 빼가는 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지역이 비게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실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구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거냐, 이거에는 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문점을 토대로 해서, 그렇다면 저출산 고령화 이 문제를 상수로 두고 서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살률 문제와 빈곤 문제거든요. 일본 노인분들은 실제로 알려지기로 자산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산이 없죠. 그러면 결국에 사회가 그 부담을 떠안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회는 젊은이들이 계속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그럼 세수 부족이 일어날 테고 어디에서 돈을 마련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남는 거죠. 그래서 이 빈곤율 역시 다른 선진국의 사례들은 또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보려고 하고, 실제 그 이면에 정책을 썼다면 그 정책을 실제적으로 느끼는 당사자들은 또 어떤 느낌으로 이 정책을 맡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서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잘 쓸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께서 좀 지혜를 많이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구체적으로 목표는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이 모색을 해볼 생각이에요. 인터뷰 대상이 있는데 국제기구 담당자들을 주로 인터뷰를 해볼 거고요. 각 국가별로 기업이 있을 텐데 그 기업별로는 CSR 담당자들이 있어요. 그 지속가능 경영이라고 해서 대부분 이런 부서들을 두고 있는데, 그런 부서의 사람들을 좀 만나서 인터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출산 고령화, 여기에서 인터뷰 대상이 이제 이 부분에 천착한 정치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나라에. 정치인들과 그 다음에 고령 세대, 예를 들면 65세에 달한 노인분들, 그러니까 노인이라고 말하기 좀 그래. 65세면 제 인식에서는 그래서 이게 장년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그래서 이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각 나라에 갔을 때 그런 분들만 또 인터뷰도 해보기도 하고, 그다음 노인시설 담당자들, 그 다음에 정책 담당자, 관련 시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종합적으로 한번 인터뷰를 해보려고 해요. 단순히 여행자의 눈으로 겉만 흐르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한번 그 지역에서 천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과 결국 연동된 건데, 저출산 고령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고용 문제가 결국에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연금 문제, 이런 문제 파생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세대 간의 갈등을 야기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노사 갈등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입장의 차이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이루어 나갔는지, 대타협을 통했던 그 시점에 그 사람들은 무엇을 양보해서 타협이 됐는지, 그리고 그게 만약에 타협한 시간이 일정 부분 지났다, 현재는 어떠한지,
예,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한데 기업 임원이나 노동조합 혹은 정치인분들 관련 시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1번부터 2번, 3번은 제 스스로 개인적인 어떤 관심도에 의한 이제 프로젝트라면 네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는 프로젝트예요. 이 나라에 이게 궁금해요 라고 제안을 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임의적으로 정한 건데 마쓰시다 정경숙이라는 곳이 있어요. 정치인 양성하는 곳이에요. 마쓰시다라는 사람이 돈을 굉장히 많이 투여해 갖고 어느 당파를 가진 저 기관이 아니고요. 민주당으로도 가고 자민당으로도 가고 막 이래요. 근데 실제 거기에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이제 철학과 가치 이것들을 배우는지 거기서는 지덕체라고 해갖고 이제 그 책으로 하는 공부도 배우고 막 검도도 배우고 막 체육도 배우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리고 필수적으로 미국 의회 이런 데 인턴할 기회도 주어지고 그다음에 일본의 정치인들은 결국 세계적 마인드를 가진 뭐 그런 철학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본 정치인들이 양성되는가라고 해서 요 부분에 직접 가서 이제 견학을 해볼 생각이고 뭐 하루 그냥 가서 잠깐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최소한 1박은 하고 오려고 합니다. 여기서 기숙사에서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서 제가 하룻밤 자면서 얘네들이랑 좀 토론을 좀 해보고 싶고 여기 출신 국회의원도 한번 만나서 꼭 대화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또 이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어느 노동조합에서 어느 나라의 자신의 노동성과 맞는 그 노조와 연결을 좀 시켜달라. 그래서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이렇게 또 제안이 와서 그 제안을 또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나라별 이색 프로젝트는 아마 참여형 여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팀을 이제 앞으로 구성을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건지를 말씀드릴게요. 자문위원을 일단 위촉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인자와 이런 것들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누구 백을 동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의 인자를 활용해서 제가 가능하게 이 프로젝트를 최대한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가진 뭐 자원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당이라고 하는 존재,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인연을 맺어왔던 의원님들, 그다음 지방의원님들,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민간단체와 교류했었던 학자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이 자문위원을 좀 위촉하고 이 여행 프로젝트에 대한 도움을 좀 많이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문팀도 구성을 해서 이 자문팀은 결국에는 이제 실무적으로 같이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카톡방에서 굉장히 많은 대화들을 나누면서 이 나라에 가면 뭘 할지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좀 나눠볼 텐데요. 그래서 이 자문팀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권도 외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태권도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제가 현지 태권도인들 수련도 하고 같이 땀을 흘리면서 그런 외교 활동을 좀 이게 스포츠 외교라고 하죠. 스포츠 외교 활동을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결국에는 굉장히 제가 방문해야 될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 조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전 조율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할 텐데요. 이제 국회의원별로 친선 각 국가와 각 국가 의회와 이게 친선 협정이 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친선 뭐 의회 뭐 대표 의원실도 있고 부대표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조사를 해갖고 지금 이제 명단을 받아놨는데 이런 분들이 좀 협조를 받아서 먼저 공문을 좀 보내고 만약에 그게 안 됐다 그러면은 제가 개인으로 그 정부나 그 관련 의원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러이러해서 당신을 만나고 이러이러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국제구호단체에 제가 연이 있는 그런 국제구호단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 그럼 현지에서 무조건 해결합니다. 어떻게 됐든지 해결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방법은 SNS를 통해서 도움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그 요청된 도움이 전 분명히 이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를 완수를 해낼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의사소통 방법이죠.
저보고 너 몇 개 국어나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저는 한 개 국어도 못한다. 왜냐면 지금 한국말도 지금 잘 못하는데 예,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중학교 1학년 5월달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관전 포인트일 거예요. 저놈이 진짜 인터뷰를 제대로 해갖고 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 관전 포인트일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서든지 현지에서 좀 잘 사람들을 좀 구하고 이렇게 해서 동의를 구해서 같이 한번 프로젝트에 참여할 사람들을 어떻게든 구해서 잘 해결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것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SNS를 통해서 다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날 대상은요, 제가 지속가능 발전 분야, 사회적 갈등, 저출산 고령화, 그 다음에 이제 나라별 이색 프로젝트 정해서 그 나라에 가면 이 기관에 이 사람들은 꼭 만나야 된다. 이제 이런 걸 정해놨어요. 그래서 실제 그 나라에 갔을 때 제가 모든 사람을 다 만난다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실제 여기에 표시해 놓은 곳도 다 만날 수 있을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건 확신이 다 없기 때문에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텐데 어쨌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분들을 좀 만나서 그런 인터뷰들을 좀 쭉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어쨌든 그 나라의 시민들과 함께 계속 접촉면을 늘려나가서 인터뷰를 많이 해볼 생각이고요. 일정은 이제 이렇습니다. 제가 항상 바라보는 이제 이 지도인데요. 이제 처음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갔다가 일본에서 중국으로 갔다가 쭉 아시아를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고 중동에 들어갔다가 유럽을 거쳤다가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내려와서 아프리카를 들리고 다시 이제 남미로 갔다 미국으로 갔다 다시 유럽으로 왔다가 이제 이 실크로드 방향으로 쭉 이제 돌아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 계획을 날짜별로 이렇게 세워놨고요. 이 날짜별로 실제 지켜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이 빨간색 표시된 것은 이미 이제 그쪽 나라에 이제 컨택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름대로는 많이 해놨죠. 네. 이렇게 있고, 지금 이제 쭉쭉쭉 이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실제 제가 이런 계획에 대해서 오픈한 적은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오픈하고 나면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홍보 방법인데요. 유튜브 채널을 제가 이제 이동학 채널이 하나 있는데 그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거를 이제 업로드 할 겁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계속 담을 거고, 이것은 이제 국내에서 이 영상을 계속해서 편집해 줄 또 프로젝트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예능 형식의 좀 재미있는 영상들을 만들 거고, 하나는 다큐 형식으로 인터뷰를 뽑아내는 그런 영상을 2가지 정도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팀을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개를 여러분들께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은 제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의 한 5,000명 정도 찾고, 그 다음에 팔로워가 지금 최근에도 계속 늘고 있어서 한 6,000명 가까이 지금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아마 전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상시적으로 활용해서 바로바로 올려드릴 수 있는 거 올리고 같이 이 여행을 공유할 예정이고요. 블로그는 뭐 그날 이제 제가 일기 형식으로 작성을 해보려고 해요. 이것도 매일매일 작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인터넷 사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것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가기 전에 제가 언론사와 한번 좀 컨택을 해보고, 그래서 언론사를 통해서 각 나라별로 칼럼을 게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언론사와 좀 협의를 좀 하고, 그래서 제가 각 나라별로 제가 느꼈던 것들, 이것이 한국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서 각 나라별로는 하나씩 꼭지를 만들어서 언론사에 기고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제 소개가 이제 여기서 나오네요. 저는 어쨌든 끊임없이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성장해 갈 정치인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갈등이나 부조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을 매일매일 고민하고 매 시간 고민하는 게 저의 일상이고,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나 지구적 문제 이런 것도 계속해서 탐구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0수년간 정당에 몸담아 오면서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고 이 정치에 천착했었다는 것. 이 정치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한 자리 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안 좋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저는 그거를 자신 있게 얘기하고 책임지려는 사람이라는 걸 분명하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냥 말을 계속해서 던지고 무책임하게 그냥 나는 아니야 라고 그냥 발 빼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제가 말한 거에 있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치를 끊임없이 해갈 거고 그래서 이 미래 세대가 혹은 미래 시대에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한 담론 이 부분은 5년 전부터 다준다 연구소를 통해서 천착해 왔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프로젝트도 결국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성장하는 정치인이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저를 도와줄 수 있을지 저를 돕는 것이 저는 이 사회에 조금 더 좋은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도인이기도 합니다. 네, 다리가 90도 올라가는 무도인입니다. 네, 10살 때부터 태권도를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태권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은 태권도인들을 통해서 알려지기도 했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무술이기도 해서 그 무술을 통해서 그 나라와 함께 소통할 수 있겠다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치열하게 그동안 살아왔어요. 치열하게 살아왔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죠. 너는 아프리카에 떨어뜨려 놔도 살아 돌아올 것이다. 네, 저도 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겠지만 다 뚫고 결국 살아 돌아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이왕이면 의미 있는 것과 재미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추구해가면서 좋은 것들을 다시 이곳에 소개할 수 있는 그 날이 꼭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송인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혁신.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신 그 부분에 대한 천착을 하고 있어서 일본에 가면 시부야 대학이라고 있어요. 실제 저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시부야 대학을 소개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윤봉기 이사장님께서 주로 이곳에 천착해서 굉장히 많은 걸 하고 계신데 주로 저는 일을 벌리는 스타일이에요. 저분은 이제 수습하시는 스타일이죠. 제가 일을 벌려놓으면 수습하고. 네. 근데 어쨌든 일을 같이 도모해갖고 일을 벌려놨는데, 신촌대학교라고 하는 것, 또 이태원대학교, 노량진대학교, 또 아까 얘기하셨던 아산 가가지고 또 아산에서 시민형 대학. 이게 일본에서는 이미 몇 해 전부터 한 6만 명 정도가 이 학교를 다닌대요, 마을에서.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이 대학을 가서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실제 거기는 고용도 많이 창출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업 코디네이터라고 하죠. 저 강사를 우리 학교로 데려오면 많은 학생들이 모이겠다. 이 수업을 만들어 볼까? 이런 직업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런 미래교육 혁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평생교육과 맞물려서 고민돼야 될 지점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고민을 하고 이 고민을 통해서 사회에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해법을 찾는 도전가와 모험가 이렇게 잡았는데, 결국엔 우리가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공존할 수 있는 세상, 이왕이면 서로 화내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러면 좋잖아요. 스트레스 안 받고. 예. 이왕이면 그런 방향으로 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끊임없이 저는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을 해보는데, 이 과정도 결국에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예를 들면 정말 신이 있으시다면 삐끗 잘못해서, 이게 삐끗 잘못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삐끗 잘못해서 시리아란 나라에 태어나고, 어떤 아이는 한국이란 나라에 태어났고, 이게 도식적으로 그냥 비교하는 게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구에서 현존하는 이 국가의 두 어린이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잖아요. 어느 나라에 가면 전쟁을 하고 있고, 어느 나라에 가면 정말 복지천국이라고 그러고 있고,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리고 이왕이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인류가 발전해 나가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결국 가족부터 시작이고 내 이웃부터 시작이고, 그걸 통해서 결국 지역사회, 국가, 지구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제가 탐구심을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제 인생을 사는 동안 계속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예산은 뭐 일부 적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제가 조달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일부러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숙박비, 교통비, 식비, 장비 구입비, 뭐 기타 비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무언가를 할 때 지금까지
돈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돈이 없어도 일단 하고 보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방향과 어떤 이제 그 방법은 그 다음에 찾아질 것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해서 돈 때문에 뭘 망설여 봤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예전에 과거에 제가 노점상을 할 때도 일단 기본적으로 돈이 빵원인데요, 제가. 그래서 노점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렇게 하고 방법을 찾아 나가니까 방법이 찾아져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그걸 믿고 아마도 이걸 무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살아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걸 보시고 천사가 되어 주시기를 예, 기대합니다. 네. 그래서 예산에 이제 세부 예산을 짜 놓은 거고요. 이걸 다 더해보면 대충 총액이 나오는데 실제 몇몇 분들에게 이 총액을 제가 말씀드려 봤어요. 그랬더니 이 총액 가지고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최대치로 잡아놓은 건데. 근데 실제 여행 사이트에다가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아는 분의 친구가 뭐 장교 출신인데 8천만 원인가를 모아가지고 4천만 원을 들고 해외여행을 간다고 갔는데 4개월 만에 돌아왔대요. 3,500만 원을 쓰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4개월 만에 3,500만 원. 그것도 부족했다는데. 그래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데. 근데 실제 이제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분도 굉장히 뭐 길에서 자고 막 이랬다는데 3,500이 들었다는데 그 정도까지 실제 들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후원을 제안을 하는 건데, 이제 후원사에서 원하는 미션 수행을 이제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저출산 고령화에 관한 미션을 더 주시면서 뭐 후원을 해주시면 더 좋고요. 예, 그래서 그 원하는 미션 수행을 일단 해가지고 계속 이제 수익을 좀 만들어 볼 생각이고, 그 다음에 홍보를 원하는 업체나 홍보를 원하는 무슨 프로젝트가 있다면 이런 SNS에 이제 게시를 좀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영상 작업할 시 PPL 홍보도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블로그 대문에 후원사 노출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기타 추가 협의로 현물과 현금 모두 가능하다는 거,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계좌는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뭐 어떻게든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원 방법은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용역을 의뢰하는 거죠. 저한테 이미 이제 용역을 의뢰받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차차 계속해서 공개를 해 나갈 계획이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면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뭔가 마중물이 돼갖고 엄청난 강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우리를 알려주세요. SNS에 이제 홍보하고 프로젝트든 아니면 어떤 행사든 이런 것들을 좀 홍보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심부름 좀 해주세요. 그 국가에 갔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게 이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런 것들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공적 의미면 그게 좋고, 이제 크게 제 계획 속에서 방해되지 않는 것이라면 이런 사적 심부름도 일정 부분 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월간 지구촌장 이 뉴스를 할 건데요. 이제 이건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이건 사실 저의 여행 취지, 그 다음에 이왕이면 이 사람이 가서 좀 더 좋은 제도와 문화 이런 것들을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 좀 더 양질의 프로젝트의 성공성을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뭐 매달 후원해 주시든 아니면 일시적으로 후원해 주시든 그런 분들에게 이 월간 지구촌장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카톡으로 계속해서 정보를 이제 일상적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 제공을 할 생각입니다. 네. 갔다 와서 2년 동안 2년 정도의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게 뭐 1년 반이 될지 아니면 2년 반이 될지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국민외교 보고서를 제가 만들어내면 정부의 주요 부처, 청와대 정책실부터 해서 요 관련된 내용을 다 이제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은 이제 이동학의 시각이 100% 맞지 않겠지만, 그래서 상당 부분 제가 현존하는 거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 활자로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제 눈으로 보고 듣고 한 거기 때문에 의미가 나름대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론 환기 차원에서 이런 기관들에 이제 보낼 것이고, 그리고 다녀오면 당연히 제가 그 성과를 가지고 여론을 좀 만들고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설득 작업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의 아마 시각을 갖고 올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신할 수 없지만 이 방향으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라고 제가 그 미래로 가는 길을 제시를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출판도 해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많은 곳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계기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녀왔으니까 당연히 각 나라별로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 사람들을 좀 많이 모아서 제가 이제는 나가지 않더라도 야, 니네 나라 이거 있다는데 이거 얘기 좀 해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정보를 계속해서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네트워크를 한번 구축을 해보려고 해요. 나름대로 이거는 굉장히 뭐 의미 있게 향후 제가 정치를 함에 있어서 혹은 정치를 안 하더라도 살면서 굉장히 유의미한 네트워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는 일단 일본만 하더라도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뭐 굉장히 심각하다고 알려지고 있고 주로 우리나라에서 소개되는 책도 우리나라 학자가 우리나라의 상황을 빗대서 쓴 책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일본 책이 번역돼서 우리나라에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서적이나 책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풍토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게 만들어지는 풍토는 그거에 사람들이 더 많이 천착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까 뛰어들고 있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이제 1, 2년 안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결까지는 어렵겠지만 기폭제라도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실제 우리나라가 베이비 부머 세대가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잖아요. 그러니까 2년 뒤부터 55년생이 65세가 돼요. 베이비 부머 세대가 700만 명이에요. 그럼 700만 명이 65세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돼서 5년 동안 700만 명이 은퇴를 하는 거거든요. 노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연금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지? 교통비 어르신 65세 교통비 무료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가능하게 할 수 있지? 이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우리나라에 생기게 될 텐데 이건 시간이 많지 않아요. 700만 명이 노인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인데 이게 굉장히 전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그냥 착하게 어르신들이니까 지원해 줘야지라고만 한다면 이게 아마 재정이 굉장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증세 문제나 혹은 기존에 받고 계시던 거를 깎거나 그 틈에서 결국 갈등이 일어나요. 그럼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 서로 각자가 자기 것만 주장한다면? 그래서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론을 좀 형성해보자 하고 결국 그걸 통해서 세대 간의 갈등을 미연에 좀 방지했으면 좋겠다. 제가 주로 이제 강연 때 자주 하는 얘기인데 세대전쟁이라는 책에 보면 미국의 2025년인가 35년에 그 미래로 가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청년이 총을 들고 버스에 타요. 그러면서 총을 막 쏴요. 팡팡팡.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르신들만 돌아가셨어. 총 맞은 사람이 다 어르신들이에요. 왜 그랬을까? 스페인의 아마도르라는 영화가 2006년인가에 개봉을 했는데 2006년? 2010년? 하여튼 아마도르라는 영화가 개봉했는데 그때 아마도르란 젊은 여성이 간병인이에요, 직업이. 그 사람은 버스에 올라서 출근을 하고 매번 장미꽃을 들고 타요. 그리고 나서 출근하면 간병을 하러 그 노인의 집에 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알고 봤더니 장미꽃을 들고 타는 이유가 그 노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체 썩는 냄새가 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미꽃을 매번 시체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노인이 돌아가시면 자기는 일자리를 잃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노인의 자녀가 똑같이 청년이겠죠? 자녀가 들이닥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자녀가 충격을 먹었죠. 네. 그랬더니 그 자녀가 이야기하는 게 더 충격적이에요. 우리 이 사실을 같이 숨겨요. 네. 스페인 청년들이 결국 노인들이 받는 연금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기생한다? 그거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꼬집은 영화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멀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는 노인연금을 그렇게까지 많이 줄 수 있는 여력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 문제가 결국 세대 간의 갈등 문제와 결국 3번의 노인 빈곤 문제와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갈 수 있기를 우리 사회가 가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계 각국의 좋은 제도와 문화를 당연히 소개하는 역할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5번째로 국민 외교를 통해서 전 세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바로 이 여행이 마지막에 이런 기대 효과를 제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여행은 이 정도까지고요. 제가 미래로 가는 길을 제시하겠다고 나름대로 포부를 밝혔지만 이게 실제 그 포부가 어느 정도 이게 고양이 꼬리가 될지 뭐 용의 머리가 될지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힘을 좀 모아주세요. 단순히 돈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혹은 해외에 인맥이 있다면 그런 인맥들을 소개시켜 주시고 제가 가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통해 또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소통하고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이 여행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면 제가 1년 혹은 2년 동안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로 돌아올 때 굉장히 유의미한 내용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제가 결국엔 고용 문제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냥 그 정부에서도 그냥 가장 선제적으로 내걸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 위원장 맡으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사실 또 쉬워 보이진 않아요. 이것도 결국 갈등의 요소를 하고 있고, 누군가의 양보나 결국 아니면 누군가를 이렇게 좀 압박해서 결국 얻어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 저항과 이런 부분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실제 어떤 해결까지, 완벽한 해결까지 가기에는 이것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안에서의 조율과 조정이 필요할 문제일 텐데, 결국 정치력이 굉장히 큰 과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끼어있는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마지막에 은퇴하기 직전에 굉장히 큰 위기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부모를 마지막으로 부양한 세대고, 자녀의 결혼까지 교육비와 주거와 결혼 비용까지 책임을 져야 됐던 그 세대란 말이죠. 그 세대가 이제 노동시장을 빠져나가게 될 때 실제 지금 집값도 굉장히 이분들이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지금 집을 팔으라는 건지 사라는 건지 뭐 굉장히 애매모호한 이런 상황인데, 저는 나중에 이 문제가 집을 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집의 자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팔아야 내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4억짜리 집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걸 나중에 살 세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년들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묶여서 결국 이 문제들이 결국 이제 터지게 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고용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고용의 전제는 이제 이 소득을 어떻게 하면 전 세대가 골고루 죽기 직전까지 함께 공유하면서 이 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냐, 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용 문제의 해법을 사실은 또 이제 정규직을 굉장히 많이 늘려가는 방식으로 방향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은 비정규직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자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전 계속해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실업급여를 강화하는 형태로 가지 않으면 이 고용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지금의 그냥 단순히 정규직 비정규직 논쟁 안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래서 결국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고, 그 안전망이 사회적 활력망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역할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 안전망 역할이 정말 그야말로 최소한의 이 신랄 같은 그런 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업의 어떤 도전적인 창업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신성장 동력을 만들거나 이런 이제 도전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고, 더더군다나 노동자들 역시도 그거에 이제 그 삶을 의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도 결국엔 제가 좀 가서 천착해서 좀 보고, 실업급여를 어떻게 강화했고, 이 실업급여를 통해서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해고하고 하는 데 유연성을 갖게 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노동자들에게 또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이 삼박자가 잘 굴러갔는지를 저는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지적해 주신 문제의식 정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 나라를 조금 줄여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60개국이. 저는 이제 주로는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OECD 플러스 알파라고 적어놨는데 주로는 OECD를 한번 주로 가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들리게 되는 이제 그 나라들이 있는데 뭐 5일짜리, 3일짜리 이렇게 있는데 아마 무의미하게 그렇게 들리게 되면 실제 무슨 관광성 정도의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은 좀 이렇게 과감하게 포기하고 좀 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뭐, 그러니까 저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사실은 당내 후배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약간 부채감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지금까지 3번의 선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생 위원장 선거까지 4번을 당해서 했는데요. 청년위원장 선거 2번, 그 다음에 총선 1번, 대학생 위원장 선거 1번. 그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인연들이 생겨났고, 저를 같이 도와주려는 사람도 많이 생겨났고, 물론 이제 비토도 많이 좀 늘어났고, 뭐 이제 그 선거라는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도움을 주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는 나름의 책임감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끊임없이 이 선거 때문에 제가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배움을 뒤로 미뤄뒀어야 됐던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2014년도 지방선거가 그랬고 2015년도에 청년위원장 선거를 이제 또 많은 후배들의 요청과 이런 저의 의지와 맞아 떨어져서 선거를 나갔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혁신위원회 또 발탁이 됐고 또 혁신위원회를 하는 바람에 청년들의 어떤 이 도전과 또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또 총선에 도전해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사실 배낭을 메고 중국에 나갔었거든요. 더 큰 세상을 좀 보고 싶어서. 그런데 어쨌든 또 여러 가지 요청들과 또 이제 이 당내 상황 때문에 청년위원장 선거,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 또 도전을 하게 됐잖아요. 그걸 도전하면서 결국 또 대선까지 뛰어야 됐던 또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제 선거에 매몰돼서 제 개인이나 혹은 많은 우리 후배들이나 청년당원분들 혹은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께서 뭔가 서로 마모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뭔가를 채워야 될 때는 또 채우고 다른 길을 모색해야 될 때는 계속 모색해가는 그런 일정들을 쭉쭉쭉 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선거만 앞두고 그거의 역할만 부응을 하다 보면 실제 갈 길로 못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흔히 제가 대학생 때 생각했던 선거낭인, 정당에서 그런 정치낭인,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어찌 보면 빛 좋은 개살구잖아요. 저는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고, 물론 그 선거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늘려가고는 있지만, 사실은 당선되지 않으면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거고, 그 권력이 없으면 그 권위가 생기지 않는 거고, 시민단체형 성격으로 말만 하다가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하는 말에 책임지고 싶고 저의 행보나 제가 생각하는 구상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의 책임성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보다 저를 좀 더 당금질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2년이라고 하면 어쩌면 뭐 정부에서 일할 기회나 혹은 여러 가지 기회들이 파생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제가 더 중요한 건 어쨌든 그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도전의 마음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좀 반영해 보겠습니다. 향후 계획이 뭐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영상 자료 이런 것들도 좀 더 많이 보강을 해보고 청년을 고수하지 말라. 근데 이것도 제가 10분 이해하는 측면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회계상은 네, 그 일정이 북한 문제에 관해서 한번 이제 북한은 가시면 안 됩니다. 네, 북한은 가시면 적성 국가이기 때문에 네,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 가는데 뭐 한국인으로서는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인접 그 도시는 좀 가보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단동 이런 데 가시면 네, 들리는 데가 이제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베이징과 단동하고 저 이쪽에 러시아랑 중국이랑 북한 국경 거기가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어쨌든 거기가 이 세 나라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특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고 거기를 한번 꼭 들려보려고 하고 제가 오늘 이제 누구를 만났냐면 이제 그 휴먼 라이츠 와치 네, 뭐 그런 단체가 있어요. 발음이 되게 네, 휴먼 라이츠 와치. 근데 하여튼 저도 처음 들어보는 기관이었는데 어쨌든 인권 단체예요. 국제 그 방식으로 이제 하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90개국에 이제 파견되어 나가 있는 거죠. 제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월드비전이라는 곳이고 월드비전을 통해서 제가 그 해외에 이제 그 분들을 좀 만나볼 거고 그 다음에 요 국가의 이제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좀 받아서 거기에도 지금 연계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 아시아 한국 대표를 오늘 만났는데 도움을 받아서 어쨌든 북한 문제나 아니면 해외에 나갔을 때 주로 만나야 될 사람들 이런 분들을 좀 천착해서 만날 수 있는 분들을 좀 소개받아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말씀해주신 뭐 위험한 나라는 좀 빼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나라를 좀 줄이고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가서라도 나라는 좀 재조정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 얘기 들어서 그렇게 하고 또 질문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아무튼 이제 2주 뒤에 이제 일본 갈 계획이에요. 지금 일본이랑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마치시다만 가는 게 아니고 일본 도쿄에 있는 이제 일본 의회도 가고 의회에 있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를 고민하고 있는 의원도 이제 만나서 이제 차담을 할 예정이고 그 국가에 있는 이제 노인센터랄지 그다음에 학교랄지 일본은 뭐 제가 이제 조사를 좀 해보니까 학교 안에 좀 마을 센터부터 해갖고 이제 어르신들 저 헬스 하는 곳 유치원 초등학교 막 어쨌든 빈집들이 늘어가고 학교 공간이 남으니까 그게 막 그 마을에 때려 박아서 그 하나의 모든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장도 좀 가보고 노인 이제 시설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보려고 해요. 어쨌든 우리나라보다 10년, 20년 앞서가고 있는 분야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좀 해볼 생각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해서 첫 번째 과제를 좀 잘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그 다음에 쭉 전 세계를 돌면서 주로 OECD국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저 혼자 생각했던 것보다 오늘 말씀을 또 해주시니까 제가 좀 더 넓어지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추가 의견도 계속 받고 아니면 이제 보완해서 의견들도 더 받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 수정 보완해 가면서 이 여행을 좀 완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올 때는 실제 의미와 재미를 두 가지를 다 잡는 그런 여행으로 만들어 볼 계획이고요. 페이스북에서 지금 저랑 친구 아니신 분들은 꼭 친구해 주시고 계속해서 조언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